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연구원 조성음 전도사입니다. 네, 이제 지난달에는 저희가 이제 엑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였잖아요. 엑셀이 무엇인가를부터 시작하여서 그 엑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초에 대한 강의를 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물론 그 기초라는 것도 다룰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 중에서도 정말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다루었고 이번 시간에도 저는 처음에는 그 다음 단계인 기초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하여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여 보니까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초적인 것을 다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용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역자분들에게 제가 예시안을 만들어 보고 질문도 하여 보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면 좋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많이 듣고 준비를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좀 쌓이는 그 예시안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것들을 기반으로 예시를 보여주겠지만 이것들이 이번 달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 길어지면은 두세 번 정도를 더 나누어서 제가 이 엑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초에 대해서 어려웠던 분들, 혹시 오늘 또 강의에 대해서 어려웠던 분들은 따로 저희 리더십 연구소를 통하여서 혹시 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 제가 또 자세한 설명을 또 따로 선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통하여서 한번 엑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예시로 만들어둔 이 여러 자료들이거든요.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지난주에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들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엑셀에서든 뭐든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데이터라고 하죠.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만들어내느냐, 이게 바로 엑셀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데이터들, 지난주에는 몇 가지가 없었던 거에서 뒤에 보면 나이도 생겼고 세례 관련된 것도 생겼고 부모님 성함, 출석일, 이런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추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검색을 통하여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생일자들을 좀 정리하고 싶다 싶을 때 이렇게 1월 생일인 1인 사람을 치면 1월 생일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몇 명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생일이라는 엑셀의 구성이 있고요. 이번에는 소속과 학년, 어떤 사람들은 소속을 좀 알고 싶다. 내가 한 부서에 국한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통합으로 정리해야 될 때 부서랑 학년을 한 번에 관리하고 싶다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학년 중등부 학생은 이렇게 몇 명이냐 라고 쓰여 있을 때 몇 명의 학생들이 있고 이 중에 남녀 비율은 이렇게 된다. 2학년 학생들은, 중등부 학생들은 이렇게 된다. 중등부 말고도 여기에 고등부 학생들이 제가 한 명을 넣어놨거든요. 고등부 학생들 1학년이라 했을 거예요, 아마. 1학년이 아닐까요? 3학년? 네, 3학년이네요. 3학년 학생은 몇 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초등부 학생, 부학생이 있으면 1학년 학생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분화해서 나눌 볼 수 있게 만들어 오는 방식이 있고요. 세례 유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생긴 어린이 세례부터 시작하여서 유아 세례, 입교,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매크로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제가 나중에, 이건 어차피 후반부에 설명할 거라서 나중에 다시 설정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 학생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송다빈 학생 이렇게 이름을 치면 여기 전화번호와 소속이 어딘가, 그리고 몇 학년인지, 그리고 성별과 주소, 세례 유무, 그리고 부모님의 연락처. 중고등학생 정도까지는 개개인에게 좀 연락을 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학생들 자체한 직접 연락하는 경우와 동시에 더 어린 학생들일수록 학생들보다는
부모님들께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연락처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연락처와 성함을 알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누구누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 명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등부로 치면 이렇게 한 명, 제가 한 명밖에 안 넣어놨거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확인만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세 번째로 여기에는 출석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임명부를 관리할 때 며칠 기준으로 우리는 장기 결석이라고 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선물을 보낸다거나 자료를 보내야 될 때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해서 뭐 반년 이상 나오진 학생들은 좀 뭔가 보내기가 부담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출석일 기준으로 며칠 전인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이면 180일이잖아요. 180일 전이면 180일 전 며칠이 180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화해서 여기에 11월 25일을 치면 11월 25일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출석 학생들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이거는 제가 아직 출석에 대한 걸 정리를 안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구인지를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출석부 기준, 그리고 출석률이 몇 %인지, 뭐 50% 이상 되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90% 학생들이 누구인지, 이것들을 보면 여기에는 아직 제가 여기에 마지막 출석일 기준으로 우리가 날짜가 나오게 되어 있고 출석률이 적인데 아직 제가 정리를 안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출석부는 따로 또 그 임명부와 연동을 시켜 두었어요. 여기 보면 임명부에 관련된 것들을 연동시켜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도록 되어 있고, 이 날짜에 따른 이 전체 출석 명단에다가 학생들의 이름을 쓰면, 예를 들어서 고순심 학생, 제가 아직 이게 가명들이다 보니까 누구누구인지 정확한 학생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을 썼을 때,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1월 2일에 출석하는 이런 학생들을 썼다고 쳤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가 되게 돼 있고, 몇 학년이 몇 명이 왔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총 7명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7명이 왔다고 체크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여기 보면 출석부에서 임명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마지막 출석일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현재 출석률은 이렇게 된다고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된 게 보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우선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임명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름 정의라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가 뭐냐면요, 우리가 함수라는 함수라는 개념부터 한번 좀 이해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라는 것은 뭐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 있죠. 옛날에 f x는 뭐 이렇게 수주로 써 있어서 뭐 보기만 해도, 이 곡선 그래프만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게 되는 그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 있으면 그 들어가는 값을 그 수식에 대입하여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것. 함수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fx에서 x라는 것에 어떤 숫자를 넣게 되면 그 숫자에 대응하여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함수라는 것들도 이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게 만드는 함수들이 있어요. 뭐 합계를 정하게 해주는 sum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평균을 하게 해주는 average라는 함수도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배우게 되는 뭐 가정을 하던 if라는 함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최소값부터, 가장 작은 값부터 나열을 하게 해주는 뭐 스몰 함수, 뭐 카운트 함수, VLOOKUP 함수, 매치 함수, 인덱스 함수, 뭐 날짜 함수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들, 그 이름에 따른 어떠한 수식을 넣고 그거에 따른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함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함수를 조금 더 편하고 정돈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름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것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숫자들이 쓰여 있는 이 함수가 있어요. 예. 이 함수가 이것들이 있는데, 이 칸을 우리는 이름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여기 수식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름 관리자라는 것들이 있고 이름 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 이름 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들의 이름을 정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이름을 만들어 둔 것들이 있어요. 이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이 만 이렇게 해서 임명부에 들어가면 L2부터 L31까지 이렇게 표시된 게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나이 만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두겠다.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에 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이 만 이렇게 돼서 쓰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여기에 이름이 이거 하나 더 들어갔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하면 전화번호라고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정의를 해두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다양한 것들을 쓸 때 수식에 대해서 범위를 미리 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원활하고 깔끔한 수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자료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자료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길 때 종류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 여기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했던 자료들을 받아왔어요. 물론 아이들의 이름은 전부 다 바꾸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달란트 선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넣어 놓았었는데 이 자료를 우리는 원자료라고 불러요. 이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는 원자료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임명부에 있는 이 자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원자료라고 불러요. 이 원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학생에 따라서 이 학생들은 무엇을 받겠다. 이 학생은 무엇을 받겠다. 이 학생은 무엇을 받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얼마인지를 자동으로 뜨게 해두었고요. 여기에서 박어균이라는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은 이런 선물을 받을 거야. 그리고 몇 개인지, 그리고 이 학생이 총 들이게 될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싹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것들을 정의를 해둔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품명이라고 제가 정리해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번에는 달란트라는 것, 뭐 가게라는 것 이런 것식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을 복사해서 원자료를 조금 쓰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여기서 여기에 되어 있는 이름을 지워보겠습니다. 이름은 처음 기본적으로 수식에 있고요.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면 이것들을 모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삭제를 하고요. 이 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한마디로 표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 들어가서 이 표를 정상으로 변환하겠다. 뭐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다 보니까 우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름 정의라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이름을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 표를 통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만들어진 복사된 표를 통하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상품명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겠다. 그러면 여기 이름 정의를 들어가서 여기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A2부터 A45까지 A2부터 A45까지 나는 여기를 상품명이라고 명명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둔 거예요. 상품명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이름으로 써도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A2부터 A45까지 이 범위를 나는 상품명이라고 정의를 해두겠다. 이렇게 해두면요, 뭐가 좋냐면요, 동시에 제가 이번에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데이터의 유효성, 이 데이터가 과연 여기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유효성 검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상품 목록을 미리 쭉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네, 이걸 저장해 놓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혹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주기로 한 선물이 오타가 나지 않도록 미리 목록을 정해두는 거거든요. 네, 이 원자료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상품명을 이렇게 넣어두게 되면 이름을 정의해 놓은 걸 통하여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 목록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요, 데이터 탭, 이걸 우리가 탭이라고 부르고 말했죠. 이게 리본 메뉴, 이게 빠른 시작, 이게 데이터 탭인데 이 탭에서 데이터 탭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모니터가 작은 경우에는 이 화면이 좀 점점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그림을 그래서 유의해서 이 그림을 우리는 유의해서 봐두어야 합니다.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서 여기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원본, 이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이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목록에서 이걸 우리 콤보 박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콤보 박스라고 부르는 이것들의 이 목록을 무엇을 넣을 것이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래서 목록으로 바꾼 후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 쉼표. 쉼표가 꼭 중요합니다. 구분한 겁니다. 2, 3, 4, 5. 이렇게 해서 넣어두면 여기에 이 콤보 박스 화살표가 생긴 게 보이시죠? 여기에 1, 2, 3, 4, 5가 추가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우리가 직접 1을 써서 넣을 수도 있고 2를 써서 넣을 수도 있고 3을 써서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동시에 이렇게 넣어서 정해놓은 걸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1, 2, 3, 4, 5 제가 넣은 목록 외의 것을 놓게 되면 여기에는 당신이 지금 정해둔 건 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수하였으니까 다시 체크해 보세요. 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데이터 아까 상품명이 쓰여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는 손으로 쓸 수 있죠. 예, 저도 손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방금 여기 있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화이트보드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데이터 유효성 감사가 들어가서 여기다가 화이트보드, 쉼표, 연필, 필통, 팽이, 다이노, 블럭, 공룡 이렇게 일일이 쓰게 되면 좀 많은 개수의 것들은 좀 쓰는 것이 좀 쉽지가 않겠죠. 물론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두고 이것을 모두 지우고 나는 이것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범위를 정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상품명이라고 바뀐 게 돼 보이죠? 이게 바로 이름 정의예요. 이름을 미리 정해두면 나는 상품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넣겠다 라고 쉽게 정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상품명, 명 이렇게 넣어서 엔터만 치면 자동으로 들어간 게 돼 보이죠? 물론 좀 더 초과된 범위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가서 상품명에서 한 칸 정도 더 추가된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범위를 통하여서 이름을 넣을 수도 있지만, 예, 이름 정의를 미리 해두면 이러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는 이제 다시 취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릴 거면 이 목록을 모든 값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름 정의를 한 김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 김에 하나 더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출석부를 아까 보았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을 쓰게 되어서 출석이 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네. 이것들은 오류가 났던 것들인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의 명단을 이렇게 받아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받는다거나 목록을 줄줄이 카톡으로 받거나 무언가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쓰다가 보면 실수로 2명의 학생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류가 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순심이라는 학생이 왔는데 보다 보니까 실수로 고순심이 학생을 더 쓰게 되어서 중복되어 이렇게 표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들어가면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함수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학생 중에 이게 동시에 겹치게 된다면 나는 이것이 오류가 나게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중복된 값도 뜨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또 다시 한번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무엇이냐? 예, 중복된 값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동시에 내가 설정해 놓은 값 이외의 것을 쓰게 되었을 때 하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우리가 목록화를 만들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정리되게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름 정의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물론 함수에서도 이름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이름 정의를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우선은 천천히 한번 함수를 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함수에 대해서 보면 여기 쓰여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볼까요? 여기 보면 뭐 되게 많이 쓰여 있는 거 보시죠. if error라는 함수도 있고 이게 함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불러요. 이 함수에 보면 이런 함수 명칭이 있고요. 그에 따른 뭐 값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value라는 값, value 뭐 if error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에 합당한 결과값을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vlookup 함수, small 함수, 뭐 if 함수, months 함수, 뭐 loss 함수, 매치 함수, 이게 다 이름 정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리고 매치 함수 등등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스몰 함수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함수는 뭐냐면요. 여러 데이터들이 쭉 있잖아요. 이 정리되어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값들 중에서 몇 번째의 값을, 몇 번째로 작은 값들을 나는 반환하겠다, 나는 가져오겠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스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집합에서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 거에서 몇 번째 있는지, 위에서부터 작은 수부터 높은 사람, 몇 번째로 낮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굉장히 좋겠죠. 반대되는 함수는, 스몰 함수에 반대되는 함수는 라지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우리 데이터에서, 여기 이름 있는 데이터에서, 자, 한번 생일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스몰 함수는 오름차순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예, 오름차순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몇 번째의 값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서 나는 첫 번째로 가장 나이가 빠른, 이겠죠? 나이가 많은 학생의 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볼 때, 우리 수식을 쓸 때는 항상 이 등호기로 써야 합니다. 는을 하고 스몰. 이 함수가 지면 밑에 이렇게 스몰 함수라는 것이 뜨는 것이 보이죠? 이것들을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함수 삽입이라고 이렇게 띄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스몰 함수가 뜨지 않네요. 그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스몰 함수를 해서 검색을 해보면 스몰 함수가 뜨는 게 보이죠?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합니다 라고 쓰이는 게 보이죠? 네, 한번 해볼게요. 그것을 스몰 치고 탭을 치면 자동으로 가로가 열리게 돼요. 네, 이 상태로 이걸 열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되는 게 보이시죠? 어레이라는 것이 뭐냐면 범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값을 통해서 우리는 범위를 정할 것인가.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생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자동으로 지금 보면 이 생일이라고 표시되는 게 보이죠? 네, 표 1의 생일. 이것들에 나는 범위를 정해 놓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배열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는 2009년 1월 3일, 2007년 6월 16일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보면 39,816, 뭐 39,249, 39,249, 39,311 등등으로 순서로 쭉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우리 날짜 함수든 뭐 이런 함수들은 1990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것을 1로 기준으로 해서 1월 2일은 2, 1월 3일은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숫자로, 고유 숫자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몇 번째? 나는 두 번째로 작은 학생의 이름을 보겠다. 보면 39,153 확인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그대로 뜨는 게 보이죠. 난 날짜로 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홈 탭에 가면 이것에 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셀 서식에서 날짜로 바꾸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보이시죠? 2007년 3월 12일, 2007년 3월 12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확인을 누를 수 있고요. 이것을 여기서 눌러서 간단한 날짜 또는 자세한 날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작은 학생. 2007년 6월 3일. 자, 제일 어린 학생은 2006년 10월 10일 학생. 이런 식으로 스몰이라는 함수는 뭐다? 여러 데이터들의 숫자들의 집합에서 몇 번째로 작은 숫자, 몇 번째로 작은
그 값을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게 이 스몰 함수이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솔직히 말하면 if 함수예요. if 영어로 뭐예요? if 만약에 이라는 함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값을 구하는데 그 논리를 정하는 거예요. 논리를. 무엇과 무엇이 무엇하다면 나는 그게 맞다면 이 true. 여기 이걸 들어가 볼까요? 자,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를 검사를 하여서 맞다면 나는 이것을 하겠고 틀리다면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쉽게 한번 내볼까요? 1이라는 숫자가 2랑 같다면 이 false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같다면 나는 같은 숫자입니다. 자, 우리가 문자열을 넣을 때는요. 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문자열을 넣을 때는 우리는 여기에 이러한 쌍따옴표를 넣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문자열을 넣을 때는 이 쌍따옴표를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같은 숫자입니다 라는 게 나오고요. 만약에 1과 2가 다른 숫자라면 다른 숫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보세요. 1과 2는 다른 숫자잖아요. 이미 값이 fals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값은 뭐다? 다른 숫자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if라는 함수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엇이 무엇하다면 맞다면 이렇게 하겠다, 틀리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숫자입니다 라고 뜨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if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맞다면 틀리다면 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false에서 틀리다면 맞다면 이런 것들을 공란으로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우고 공란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럼 공란으로는 0이 뜨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공란으로 둘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알려드린 함수는 로우 함수입니다. 로우가 뭐예요? 행이잖아요. 행. 이 행이라는 게 뭐냐? 이 행,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행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행들이잖아요. 이 행들의 차이를 알려주는 값입니다. 아니면 그 행의 숫자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알기는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로우라고 치고 탭을 친 다음에 리퍼런스 이 숫자 값을 한번 넣어봐라, 수식 한번 식을 넣어봐라, 예, 주소 값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서 B8을 넣었어요. B8에서 B는 뭐예요? 열이고 8은 행이잖아요. 그럼 몇 행이에요? 8행이잖아요. 그럼 무슨 숫자가 나와야 된다? 8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한번 볼까요? 예,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8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죠. 참조의 행 번호를 구합니다. 자, 이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식이 여러 개 들어가다 보면 이 자동 채우기가 있잖아요. 이 자동 채우기가 숫자로 지금은 하나만 쓰여 있다면 숫자가 이렇게 하나만 쓰여 있다면 자동 채우기를 따라서 숫자를 여러 개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연속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속으로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경우에 함수 안에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함수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숫자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 함수 안에서 늘어나는 값은 무엇이다? 주소값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F 중으로 가로로 늘어나는 열의 순서가 늘어나거나 세로로 1, 2, 3, 4, 5, 6, 7행의 숫자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늘려야 되는 경우에 숫자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 로우 함수를 통하여서 뭐한다?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보여주는 로우 함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뭐 B1의 값을 넣었다. 그럼 B1의 값을 넣고 B2 이렇게 들으면 B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식으로 이렇게 숫자 값을 반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동시에 그래서 비슷한 함수로 뭐예요? 컬럼 함수가 있어요. 컬럼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컬럼 뜨는 거 보이시죠? 탭을 치면 이번에는 이렇게 A부터 A 뭐예요? 1번이죠. A를 치면 1이 뜨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A가 B라면 2가 뜨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난 게 보이시죠? 여기서는 여기 값이 C, D, E, F, G. 그래서 여기는 뒤에 있는 숫자. 여기는 뒤에 있는 숫자만 중요하고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는 이 뒤에 있는 숫자만 중요하고 로우에서는요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이 영어가 중요해요. 잘 보실게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도 계속 2 뜨는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열 값은 계속 뭐예요? B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값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도 아무리 이렇게 늘려도 2 뜨는 이유가 뭐예요? 2행이기 때문에. B, C, D, E, F, G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왜? 이것은 행의 값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려주는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다면 굉장히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우 함수 말고요. 밑에 보면 로우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로우스 함수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행과 이 행의 차이에서 몇 행의 차이가 나느냐, 몇 행 차이가 나느냐예요. 그래서 A1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1행의 차이 나죠. 왜냐면 A1 또 A1은 차이는 A1에서 비교할 게 없잖아요. A1에서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A1행만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A1부터 행으로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숫자 값이 차이가 나야 되겠죠. 자, 이것부터 이것과 여기와 범위를 써야 되죠. 여기부터 몇 행 차이가 나느냐. 이 범위를 알려줄 때는 이 콜론 값을 써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는 12가 나와야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범위 값을 알려주는 게 로우스 함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몰 함수와 이 로우 함수를 합쳐서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큰 값을 나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반대로 컬럼스 함수에서 똑같이 열의 값을 D1부터 I1까지의 값을 우리는 차이를 알고 싶다. 6행의 차이나 6칸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보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D1부터 I1까지 했죠. 1, 2, 3, 4, 5, 6, 6칸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이것을 통하여서 스몰 함수에서 오름차순, 반대로 라지 함수를 통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두 개를 섞어서 예를 들어 보여드릴까요? 자, 스몰 함수에서 나는 숫자가 여기 생일에서 생일 빠른 순부터 느린 순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고 싶어 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몰 함수, 그냥 스몰 함수 해볼게요. 자, 스몰. 자, 여기부터 여기에 이름 정의에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일 생일이 뜨네요. 여기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값에서 아까 뭐였죠? 첫 번째로 작은 값을 나는 찾아보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 있게 해볼게요. 자, 2006년 10월 12일 학생이 여기 학생 중에서 제일 빠른 학생이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은 2006년도가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 2006년보다 빠른 학생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2006년도는 우선 날짜에 없죠. 여기에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한 명이 2006년도 10월 10일. 이것을 일일이 보세요. 제가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아무리 해도 보세요.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다면 이거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함수값에서 주소값만, 이 주소값, 이게 주소라고 주소값이거든요. 이 주소값만 우리는 하나씩 늘려질 수 있다 했죠. 자, 그럼 이번에 여기다가 로우 함수를 넣어볼게요. 로우 함수. 그러면 여기다가 A1을 해볼게요. 앞에 영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A1이라 치면 여기에 로우에서 여기 로우 이거죠. 이 로우에서 그러면 무슨 숫자가 반환이 될까요? 1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이러면 숫자 1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 1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2006년 10월 10일.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A1 를 치면 숫자 1이 반영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A1, 이 A1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표생일 범위에서
첫 번째로 작은 숫자를 나는 반환하겠다. 이게 스몰 함수입니다. 자, 근데 이걸 드래그를 아래로 해볼게요. 자, 두 번째로 드래그 하니까 뭐예요? A2로 바뀐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아래로 드래그를 하는 순간 행값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A2는 뭐예요? 자, 이걸 또 드래그 해볼게요. 자, A2는 뭐예요? 2를 반환하게 되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된 게 보이시죠? 네. 이 로우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혼합할 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썸 함수. 이거부터 해서 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이 뭘까요? 썸, 합계를 알려주는 썸 함수입니다. 네, 썸 함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네요. 이 썸 함수는 이걸 통해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여기 보면 썸을 통해서 값을 우리는 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썸 함수입니다. 썸 함수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에 숫자 값을 다 더해라. 그냥 이거예요. 뭐예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이걸 다 더하면 55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볼까요? 이걸 쉽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계산기 하듯이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자,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55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55가 나온 게 보이시죠? 자, 똑같이 한번 썸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는 누르시고 SUM 썸이라는 함수를 눌렀어요. 자, 넘버 1번 주소, 2번 주소, 3번 주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순서대로 나는 여기부터 여기 숫자들을 다 더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 55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55가 나온 게 보이시죠? 아, 근데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1번 함수, 2번 주소, 3번 주소, 4번 주소 이걸 일일이 쳐야 된다면 일일이 주소 쳐야 된다면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효용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한번 정해놓는 게 좋겠죠. 썸을 누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우리는 숫자를 한 번 다 더하겠다. 콜론을 치고 A25부터 어디까지? A34까지 우리는 더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게 볼 수 있죠. 이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설명할 때는 연속된 범위를 정할 때는 이 콜론을 통해서 우리가 수식으로 직접 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돼 있을 때 마우스라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를 하나 선택한 후에 여기에 보면 화살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자,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바뀐 게 보이시죠?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것부터 한 50부터 33까지 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점점점인 상태로 Shift 키를 누르면 한 번에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55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기가 하는 방식이 워낙 편한 대로 이거를 정하면 됩니다. 뭐 키보드라는 방식으로 친다면 A25를 치고 Shift를 누르고 화살표 아래를 누르면 하나씩 선택하는 방식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줬던 이 컨트롤을 누르고 아래를 누르면 마지막 값이 이렇게 쭉 선택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나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위로 이렇게 누르면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손으로 직접 콜론을 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쓰는 주소값을 쓰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뭐다? 마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를 마우스를 통해서 드래그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선택을 하고 첫 번째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마지막 범위를 누르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하나씩 하거나 Shift 컨트롤 마지막 값 해서 원하는 범위까지 적당히 조절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위값을 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썸 함수가 합계를 구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다 지울게요. 이제
이렇게 돼서 sum 함수를 보았고요. 이제 카운트 함수를 한번 볼게요. 카운트 함수는 보면 여기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카운트 함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운트라는 걸 여기 콜론을 치고 한번 볼까요? 카운트라고 치는 순간 이 보이시죠?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카운트 ifs. 밑에 있는 이 큐브색 카운트, 뭐 디카운트, 디카운트 A가 있는데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쓰는 카운트들이고요. 이것은 자주 쓰이지 않는 함수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인데 카운트는 뭐냐면요. 그냥 숫자 값을 숫자의 종류 몇 개인지를 세어라. 여기 있는 데이터들의 숫자들이 있는 것들의 숫자를 세어라 라는 거군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숫자 개수가 10개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카운트 해서 범위를 정하는 게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죠. 여기 10개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 10개라고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숫자 값이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닫고 해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여기 화이트보드라는 건 문자열이잖아요. 이 문자열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카운트는. 한마디로 숫자 값만 정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카운트 함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빈 공란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세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 A예요. 카운트 A는 뭐다? 모든 숫자 값이든 뭐든 공란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 것이 뭐든 있다면 나는 다 셀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그래서 여기까지 카운트 A를 해서 범위를 정해서 가로를 닫으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운트 A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범위를 정해서 가로를 닫아주면 17개가 뜨는 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기에도 보면 제가 수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수식이 들어간 여기 수식이 들어가 있는 공란이 아니에요. 여기는 빈 공간인데 공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17개가 다 나온 게 보여요. 그래서 카운트 A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불완전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빈 공란에 있는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카운트 if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카운트 if의 함수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카운트 if 뭐예요? if 함수 아까 배웠잖아. if 함수 뭐냐면 무엇 하다면 무엇 하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다면 뭐 해라? 숫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주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다시 해볼게요. 이게 카운트 if 탭을 치고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자, 뭐예요? 범위. 이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1000보다 크다면 몇 개의 함수인지를 세워보아라. 자, 여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게 따옴표가 들어가는 걸 제가 간과했네요. 자, 이 숫자보다 크다면 여기 숫자의 범위 중에서 이것보다 크다면 뭐 해라? 이것을 나타내어라. 몇 개인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00 말고 이번에는 2000원 한번 해볼까요? 2000원이면 몇 개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야 되겠죠? 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카운트 ifs는 뭐냐? 여러 개의 수식을 정하는 거예요. 자, ifs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2000원보다는 크고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서 2000원보다 큰데 여기서 5000원보다는 작다. 이거를 중복을 한다면 뭐예요? 2000원보다 크고 5000원보다는 작은 3000원, 4000원, 5000원대의 3000원, 4000원대의 것만 개수를 세야 되잖아요. 보세요. 4000원대 2개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을 정할 때 쓰는 게 count if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조금 더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고급 함수인 뭐 VLOOKUP 함수라는 게 있고요. 어드레스 함수, 뭐 날짜 함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뭐 업셋 함수, 그 다음에 뭐 매크로 쓰는 방법. 제 생각에도 이 함수를 설명하는 것도 잘하면 2번 정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들의 함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생각보다는 뭐 쉬울 수도 있다,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그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쭉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천천히 반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하여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뭐 제가 만들어주는 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내가 지금 사역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굳어있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더 퍼지게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에서 더 좋은, 또 저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또 다다음 강의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이 출석부나 뭐 임적 관리, 뭐 선물 보내기 리스트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연구원 조성음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